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4주차 마지막 주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주차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계획의 의미를 먼저 봤는데요. 부동산 자산관리계획은 이제 부동산 소유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재무적, 운영 상태, 그리고 경쟁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 자산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 재투자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물리적, 재무적 상태, 그리고 경쟁 요인, 운영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 및 권리 분석을 하고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재무 분석, 결론 및 제안 이런 순서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소유자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의 목표는 이제 법인, 수탁기관, 개인, 정부기관 이런 그 좀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투자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동기가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 절감을 또 추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탁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수익 부동산의 매입을 대행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수탁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계획 소유자의 목표이다, 수탁기관의 목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일정한 수익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 입장에서는 개인 소유자의 자기자본, 부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보유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부기관이 소유자가 된 경우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또는 특정한 부동산의 가치 보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6가지 단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역 및 근린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마지막 결론 및 제안, 이런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이제 제 1단계가 지역 및 근린 분석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자는 자산 소유자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분석 그리고 근린 분석을 통해 특정 입지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분석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 인구적 특성,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산업용 부동산,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회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경기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즉 다시 말해서 해당 자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인구 그리고 경제적 요인, 자산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 분석의 과정은 제일 처음에 경계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물적인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 자산의 근린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환경 또는 구조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적 조사는 근린상가, 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 같은 그 근린 지역의 물적인 상태를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자료 분석은 근린 지역의 소득 수준, 인구수, 가구수, 임대료, 자산 가격 등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인구와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린 분석을 할 때 주요한 평가 요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와 토지 용도, 교통과 편의시설, 지역경제, 수요 공급의 관계 이 4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와 토지 용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경계는 자연적인 지형, 호수라든지 강, 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그러니까 옹벽,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경계로 파악을 합니다. 명백한 경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또 유사한 인구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 지역의 경계가 획정이 되고 나면 지역 발전에 저해를 미치는 요인하고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이런 제한 사항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교통과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도로 상황이라든지 교량의 개통 또는 폐쇄, 새로운 도로의 개설, 이런 교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주차 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 분석을 할 때 교통과 편의시설도 주요 평가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경제를 갖다 파악할 때는 보통 이제 입지상 로케이션 쿼션츠라고 하는 우리 LQ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상 등의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를 파악하는데요. 해당 지역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지역의 경제 기반은 몇 개의 업종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좀 여러 산업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평가 요인, 근린 분석할 때 주요 평가 요인 4번째가 수요 공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라든지 공실률, 그리고 이런 점유율과 공실률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지역 및 근린 분석에서 중요한 점, 즉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근린 분석은 지역 분석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 분석과 근린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 두 번째 단계가 부동산 자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 가능 공간, 공용 면적, 건축 디자인,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그리고 최근 운영과 관련된 요소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지, 건물, 임대차, 관리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분석은 이제 해당 토지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라든지 공시지가와 시가 그리고 개발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토지 분석을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그리고 건부지 이 2가지 나누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토지 자체의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건부지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의 두 번째 건물 분석인데요. 건물 분석은 공간의 양과 질, 공용 부분의 상태,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의 양과 질과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인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자의 동선 관리 상태 조경과 같은 건물의 외적 상태 그리고 임대료 수입과 용이성 확보를 위한 내부 공간의 디자인 그리고 설비, 배관, 벽지 등의 시공 상태와 정기적인 수선 및 교체 여부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임대할 단위의 수 또는 면적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상태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구, 로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의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 가능 공간으로서의 장점과 문제점, 편의시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인데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점유율, 임차인의 특성,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살펴봄으로써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건물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분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의 총액 그리고 임대 기간을 파악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조항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임대료 할인 또는 연장 계약 조건, 중도 해지 및 원상 복구, 뭐 계약 종료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률이라든지 재계약률, 임대료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주변 건물에 대한 상대적인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관리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과거 준법 상태 및 현재 관리 상태, 그리고 인력 관리 및 재무 관리, 일상적인 운용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의 과거 준법 상태 및 현재 관리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 부동산이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그 준법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와 관련된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물 관리의 현행 기준을 파악해야 되고요. 건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 상태 분석하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인력 관리, 재무 관리, 일상적인 운영 비용들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뭐 고용 현황, 피고용자들의 능력 및 훈련 상태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관리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력 관리 사항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순 운영 소득과 부채 이런 것들을 다른 자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재무 건전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뭐 임차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공익비, 관리 비용 뭐 이런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부동산 자산 분석이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장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일정한 지역 시장 권역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경쟁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은 시장 권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이제 차례차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권역을 설정할 때, 시장 권역을 설정할 때 그 시장 권역의 규모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지형과 인공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밀도, 그리고 교통 상황, 행정구역 경계와 학군, 개발 유형과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권역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밀도가 높으면 시장 권역이 좁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율이 낮고 학군이 좋은 곳은 좀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권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커질수록 시장 권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합 용도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용도별로 시장 권역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시장 권역을 설정하는 과정, 뭐 크게 한 네 가지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포획을 위한 시장 권역 구분, 두 번째 시장의 경쟁력 파악, 세 번째 대상 부동산의 실사, 그리고 네 번째 근린생활시설과의 근접성 검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 권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구 통계 조사 자료라든지 행정구역, 지리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 구매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 권역을 첫 번째 단계에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지역 경제 동향이라든지 유사 부동산의 밀집도 및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상 부지와 주변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의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 형상, 경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인근 지역 부동산 용도와의 조화 여부를 좀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린생활시설과의 근접성도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 권역 하나의 시장 권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권역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요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요 분석은 뭐 거시지표, 지역 경제지표,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추정 구매력 그리고 매출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수요 분석과 관련된 지역 경제 지표로는 주로 이제 입지상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 가구 구성의 변화, 가구 증가율, 주거 형태 및 규모 뭐 이런 자료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가구 구성의 변화, 가구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 수요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규모를 통해 가지고는 유형별로 주택 수요량을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에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공급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급 분석의 주된 대상은 지역 시장 권역 내의 부동산 재고 그리고 경쟁 부동산과의 비교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장 권역 내의 부동산 재고는 뭐 부동산 재고의 규모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고의 규모도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시기에 예상되는 건축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 부동산과의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요. 입지와 연결성, 임대료 또는 가격, 관리비, 주차 공간, 편의시설, 건물과 단지의 유지 보수 비용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쟁 부동산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공급 분석의 두 번째 주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단계였고요. 그다음에 4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대안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대안을 세워서 뭐 이런 대안은 어떨까, 저런 대안은 어떨까.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대안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현 상황에서 두 번째 대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분석은 시장 분석에 기초해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운용, 구조, 자산 이용의 변화를 모색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뭐 임대 마케팅이라든지 계량, 매각과 관련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단계 대안 분석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재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은 이제 우리 학과가 재무 부동산 학과니까 재무 이론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수익률 그리고 위험을 평가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분석할 때는 뭐 자기자본 수익률 ROE, 투자 수익률 ROI, 그다음 순현재 가치 NPV, 그리고 내부 수익률 IRR,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의 증가율, 자산 가치의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위험 분석을 할 때 이제 부채 감당률 DCR, 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공실률, 자본 회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 분석을 위해 가지고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뭐 적정한 임대료, 그다음에 총 임대료 및 총 예상 수입, 운영 비용, 준비금, 현금 수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정 임대료는 교통 및 편의시설, 노후도, 조망, 중심시설에 대한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잠재적 임차인의 소득 수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 임대료 및 총 예상 수입인데요. 적정 임대료와 과거의 공실률 그리고 임대료 변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총 임대료 수입을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잠재적인 추가 수입, 뭐 예를 들어 주차장, 자동 판매기, 세탁실 운영 등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총 예상 수입을 이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운영 비용인데요. 대상 부동산의 운영 그리고 자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동산 조세, 임금, 공공요금, 수리 및 교체 비용, 행정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근의 유사 부동산의 평균 운영 비용, 그리고 연간 비용 증가율, 뭐 이런 것들과 또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준비금인데요. 준비금은 뭐 화재 또는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지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선 유지비의 10 내지 1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수지입니다. 그래서 총 예상 수입에서 뭐 비용 지출 그리고 부채 상환금을 차감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금액, 그게 이제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정보, 적정 임대료, 총 임대료 및 총 예상 수입, 운영 비용, 준비금, 현금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결론 및 제안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 예산 및 그리고 향후 5년간 예상 수지 그리고 부동산의 개량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제 보고서를 뭐 투자자들 또는 뭐 소유자가 전부 다 읽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꼼꼼히 읽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들을 갖다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결론 및 제안 사항을 보고서의 첫 부분에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자산 관리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까 대안 분석을 해가지고 뭐 지금 현 상황보다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대상 부동산의 자산 관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자산 관리자는 뭐 그 이행식이라든지 또는 단계적 시행 여부 그리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운영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일 처음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소유자 목표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유자의 목표를 먼저 분석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소유자의 의견을 갖다 제대로 이제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지역 및 근림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제안 이렇게 6가지 단계에 걸쳐 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및 근림 분석 1단계인데요. 여기서 지역 분석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 인구적 특성, 지리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이고 근림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즉 다시 말해서 해당 자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인구, 경제적 요인, 자산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입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2단계는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 가능 공간, 공용 면적, 건축 디자인,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그리고 뭐 최근 운영과 관련된 요소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분석하는 것인데 토지, 건물, 임대차, 관리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4가지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는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일정한 지역 시장 권역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쟁 부동산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평가하는 분석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시장 권역을 설정하고 수요 분석, 공급 분석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 4번째 단계는 대안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운용, 구조, 자산 이용의 변화를 모색하는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단계는 재무 분석이었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해가지고 수익률, 위험을 평가하는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을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는 뭐 적정 임대료, 총 임대료 및 총 예상 수입,
운영비용, 준비금, 현금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6번째 단계가 결론 및 제안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운영 예산이라든지 향후 5년간 예상 수지, 그리고 부동산의 개량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및 제안 사항을 좀 보고서의 첫 부분에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자산 관리 그 실무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부분 간단하게 계획을 이렇게 짠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실무로 본격적인 실무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뭐 실제 부딪혀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인력과 조직 운영, 그리고 자산 관리자 선정, 위탁 관리 계획서, 자산 관리 업무 뭐 이런 정도까지 소개해 드리면 이번 학기가 종료될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